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합격단 마지막 수업입니다. 우리가 23주차니까 약 6개월 정도를 매주 빠짐없이 합격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전체 기출된 것 중에 정말 이거는 꼭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대표로 뽑아서 40문제를 쫙 설명할 테니까 그 관련된 지문을 하나하나 다 틀린 건 왜 틀린지 정리해 놓으시고 맞는 지문을 맞는 지문대로 익혀 놓으세요. 그래서 워낙에 보편타당하고 중요한 내용들 오늘 뽑아서 40문제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정도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핸들링 돼야 시험장 가서 70점, 75점 나올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뭐 우리가 늘상 나오니까요. 항상 머릿속에 광역계획권 지정을 먼저 해야 된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무조건 단독이다.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하자 국토교통부 장관. 도관할구역 안에서만 지정하면 도지사.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명심하시고 광역도시계 수립은 공동으로.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그 다음에 같은 도 안에서만 여러 개 시군 묶어놨다면 지정된 곳에 시장 군수들이 공동으로 수립. 그러면 도지사 승인. 그런데 지정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이 없어. 그러면 도지사나 장관이 직접 짤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지문 꼭 읽어놓고 늘상 한 거기 때문에 자, 4번에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공동으로 지정한다. 자, 지정은 공동이란 건 없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여러분 이제 지정됐을 때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요 지문. 나머지 이제 뭐 절차 이런 건 다 했으니까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해요. 새로운 건 더 이상 안 되니까 이렇게 이번 주에는 40문제 중에 하나하나 꼭 출력해서 지문을 꼭꼭 다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도시군 기본계획.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별로 짜는 장기계획. 따라서 3 가지만 명심하시라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수립권자 해당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고. 자, 두 번째. 얘들이 의무적으로 짜지만 모든 시군이 다 짜는 게 아니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접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안 짜도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죠. 1, 2, 3 해야 헷갈리질 않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 4개 3특1광 얘들이 짰을 때는 승인받는 거 아니니까 광역시장이 짰을 때 국토교통부 승인 틀려요. 그 다음에 요 말단시장 무슨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도지사 승인. 지금 얘기한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인접한 시군에 관할 걸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죠. 해당 시장 군수가 협의하면 되니까. 자,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충돌하면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라고 법에서 딱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관의 결정 필요 없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7만 명이라고 돼. 10만 이하 안 짜도 된다. 정답 3번입니다.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 공청회 생략 이런 건 절대 없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절차 생략이 없다는 것, 뭐 공청회를 생략하고 협의심의 생략하고 다 틀렸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광역시장, 국토교통부 승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요 몇 가지만 딱 기억하면 무조건 답이 딱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억을 딱 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 이 3 가지는 뭐 트리오로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입안을 제한하는 것, 효력 발생하는 것, 기득권 보호하는 것들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낸다는 걸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더 틀린 거 골라봐라. 뭐 나머지 특별한 게 없는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해달라고 제안할 때는 예정지 5분의 4 동의 없고 나머지 3분의 2 국공유지 제외하고
따라서 이런 것들 딱 정리를 해. 기지, 산업유통 이런 것들 꼭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이제 영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문제 중에 전용주거, 일반 주거 지역 이런 것도 내지만 자연환경 보존, 농림지역은 절대 안 내니까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 조례는 고려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건 물어봐라, 찾아봐라 라고 나오면 농어가형 주택, 농어가 주택 초등학교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그러면 초등학교 아니면 농어가 주택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예 의료시설은 아예 허용되지 않고요. 뭐 군사시설이나 묘지 관련 시설, 종교시설은 지목이 종교용진대라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농가주택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필수서 펼쳐놓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 안에 어떤 거 지을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라라는 취지니까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건폐율 최대한도 가장 큰 용도죠. 이제 용적률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건폐율 확률이 높으니까 제가 넣어놓은 건데 어차피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 중학교 1학년 6원이 9, 8, 8, 7. 요 순서. 이게 넘버 1, 2, 3, 4. 이렇게 1등, 2등, 3, 4. 그 다음 준주거지요. 준주거.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 전부 777이니까 건폐율은 정답은 2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6원이.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사실은. 몇 프로 뭐 기본이고요.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 이게 또 시험을 다 낸 건데, 가장 이번에 행위자에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전부 다 도시군계획 조례로 알아서 하는데 집단 취락지구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적용을 받고요.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정해준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요거.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 4층 이하 국토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놓고 나머지 다 도시군계획 조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 소방법 다 틀린다는.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 니은하고 디귿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뽑아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나오면 시가화 유보기간부터 외워야 되죠. 짧게는 5년, 길면 20년 이내 기간 요 사이에서 정한다는 거 하나 하고 원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한다. 그 다음에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자동으로 해제되고 그 사실을 고시한다. 그 다음 시가화 조정구역은 허가 대상만 존재한다. 허가 안 받고 한다. 신고한다. 다 틀린다. 요 몇 가지만 딱 알아도 되게 거의 다 풀립니다. 옳은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말이 안 되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이다. 자, 정답 2번이 맞고요. 유보기간이 끝나면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고시를 다음날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자,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자동으로 실효되고 그 사실은 자동 실효니까 주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실을 나중에 고시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도 못하는데 국방상 공익상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에 한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상 공익상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요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벌채 이런 걸 허가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랬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이거 뭐 객관식으로 다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죠. 틀린 것은 지방공사가 매수 의무자다. 지방자치단체 우리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찾아가서 매수 청구를 하거든요. 원칙. 예외로 사업 시행자나 설치할 의무자가 따르시면 얘들한테 가지만 얘들이 매수 의무자면 이제 소유자 원할 때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지방공사는 채권 발행을 못하죠.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바로 툭 나와버리죠.
그 다음에 매수를 청구를 하면 6개월 내 매수를 결정 통보하고 사기로 통보했으면 2년 내 산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택이 경정, 도시개발구역 도택이 할 때 또 택지개발지구 200만 초과하는 도택이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그 다음 도청 이전 신도시, 공공주택 지어서 지구 200만 초과할 때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광역시설은 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한 법인을 설립해서 설치할 수도 있어요. 인천공항공단, 고속철도 관리공단 이런 걸 만들어서 별도로 특수법인 만들어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자,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자, 시설채권, 도시개발채권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한다.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실수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9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옳지 않은 것. 우리가 작년에 지구단위 계획이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한 30분 시간 내서 한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정 임의적 대상, 의무 대상, 도시 외 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할 사항,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짜라 완화될 수 있는 이런 걸 딱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 1번 지문 주의할 점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면 그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그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무효가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정상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해서 수립했다면 그로부터 5년 내에 해당 목적 사업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 착수 안 하면 지구단위 계획 요 놈을 다시 짜야 돼요. 요 지문 맞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이때 요 지문 나오려면 꼭 주민이 입안해달라고 제안한 것에 한정할 때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로부터 5년 내에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받아 사업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 된 날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짜라는 얘기거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요거요. 3년. 그래서 요 지문하고 요 지문을 박스 처리해서 빈칸 채우시오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지정된 놈도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됩니다. 용도지구. 그래서 제일 먼저 용도지구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 외 지역 계획관리지역하고 개발진흥지구거든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 나오면 꼭 외우셔야 되죠. 100%까지 완화가 된다. 한옥마을 보존한다. 차 없는 거리 만든다 할 때.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진짜 우리 국토법 12개 중에 정말 한두 개 빼고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옵니다, 그대로. 틀린 것은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 변경할 때 허가 받습니다만은 사업기간 단축하거나 부지연면적 5% 범위 안에서의 줄일 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맞죠. 각종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고 이때 이행보증금 예측해 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할 때는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 분할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토지 분할하고 물건의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요.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를 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거 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무조건 나오니까요. 시험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고 1년 내 자유되죠.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것도 알아놓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히 주민들 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돼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딸랑 심의만 거치지만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규제가 풀리고 예를 지정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틀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다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보고 1년 내 안 짜면 1년 된 날에 다음날 참 지문 하나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곱씹어서 200 초과는 신축 증축할 때 돈 내고 건축허가 받으면 6개월 내 부과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내면 된다라는 걸 입으로 떠들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문, 개도실이라고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거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실시계획인가 취소할 때 개도실 이렇게 외우는데 도자 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청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취소하거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하거나 실시계획인가 취소할 때라고 한 번만 이렇게 입으로 두세 번 떠들어 보면 다시는 안 틀리니까. 근데 이제 요렇게 내는 것은 옛날 문제고 요렇게 낱개로 뽑아서 실시계획인가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한다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법 12문제인데 늘상 나오는 거 위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다 해서 다 내 걸로 만들고 좀 쉬었다가 또 개발법, 정비법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도시개발법 6문제 중에 개발구역 지정하는 것, 개발계획 수립하고 뭐 면적, 뭐 지정 요청하고 제한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시험을 나오기 때문에 딱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구역 지정,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 지정될 수도 있고 또 분할을 해서 따로 지정할 수 있고 만 이상이면 그 다음에 국가가 개발사업 시행자면 국가나 지자체라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한다고 개발계획 짜더라도 3분의 2 소유자 면적 총수 2분의 1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동의 받으라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뭐 일반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읽지도 않아도 틀리는 거예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했더라도 공사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개발구역 해제됩니다. 이렇게 공사가 완료돼서 해제될 때는 옛날로 환원되거나 지구단이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영원히 도시적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 공사 완료로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가 의지된 경우에는 개발구역 용도 지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적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사 다 끝나서 개발구역에서 풀릴 때는 영원히 도시적으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꼭 구역 지정 정리해 놓으시고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인데 살짝 주의하셔야 돼요.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동의 얻어서 7명 이상이 정관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하는데 자, 특별한 게 이제 없는데 요거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요거 좀 주의하고요. 또는 하면 안 되죠. 총수 2분의 1. 그다음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이제 2번 주의하셔야 돼요.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자, 한 필지를 A, B, C 3명이서 그 3분의 1씩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공유자 각각을 별개 소유자로 보는 게 아니고 대표 공유자, 즉 합쳐서 하나의 의결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면 그들 각각을 소유자 한 명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 위에 10층짜리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 위에 공동주택이 뭐 아파트 아니어도 10세대짜리 전용 면적 크기 똑같은 1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다. 100세대짜리가 있다. 자, 구분 건물을 보세요. 연립이나 다세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그 대지를 지분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1302호 지분 15평, 1302호 15평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공유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건물을 가진 그 공유자하고 일반 공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집 하나를 3명이서 공동 소유한다. 땅 한 필지를 3명이서 공동 소유한다라고 하면 대표 공유자 한 사람의 의결권 가지고 임원이 될 수 있고 하는데 구분 건물이다. 그러면 구분 건물 소유자가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 소유한다 해서 전체를 한 사람 보면 안 되고 구분 건물
1301호도 별도의 조합은 되고 1302호도 조합은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하도록 공법상 공유와 민법상 공유는 다르다는 얘기. 이게 함정이거든 사실. 이게 사실 맞는 말인데 학생들은 보통 틀렸다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주택에 등기하고 시스템하고 일반 주택의 시스템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10,000평의 땅에 1000세대 아파트가 전용 면적 크기 똑같이 있다면 1000세대 그 아파트 입주자들은 대지 지분을 10평씩 공동 소유하고 10평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 1000세대가 10평씩 합치면 10,000평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공동주택 아파트 가진 사람도 땅에 관련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왜? 대지 지분 10평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분이잖아요. 이 공동 소유. 이거는 공법상 공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1301호 소유자도 별개의 조합은 되는 거고 1302호도 별개의 조합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꼭 기억을 하실 각각. 자, 토지 면적에는 국공유지 포함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도시개발 조합 만들 때는 국공유지 포함해서 3분의 2분의 1. 그 다음에 국공유지 제외한 전체 사유지에 대하여 법에 따른 동의 이상으로 동의받은 후에 그 면적 등이 모자라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나중에 받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개인들 땅 모자라면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 받습니다. 그 사유지 동의만으로 끝나면 따로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동의를 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이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게 답은 쉬운데 나머지 지문, 특히 이 문제의 2번 지문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 실시계획.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고 지정권자가 직접 할 때는 인가 안 받는다.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 그 다음에 사업을 중지 폐지할 때도 똑같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 면감소, 비증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10% 보면서 면적은 감소, 비용은 증감 10%. 그 정도는 변경인가 안 받고 한다. 지구단위 계획 포함해야 되고 개발 계획에 맞게 짜야 되고 쭉 하면 좀 뭐 특별하게 없죠. 사업비 100분의 20이 아니고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을 할 때는 변경인가 안 받는다. 이렇게 경미한 변경까지 기억을 해야 문제가 풀리죠. 실시에 인가받아 공사를 할 때 아파트 지을 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따로 안 받아도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등은 다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왜? 실시계획 인가 전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다 해서 인가하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만 받으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뭐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이런 다른 법에 따른 인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지 말아야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원형지 쪽에서 시험이 나오면 전체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 전체 면적 3분의 1 범위 안에서 저렴하게 줄 수 있다는 것.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고 대학 캠퍼스 학교 짓거나 공장 지을 때는 워낙 저렴하게 주니까 경쟁 입찰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원형지는 적어도 기반시설은 갖춰서 땅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원형지에 감정평가해서 기반시설의 공사비를 더한 가격에 당사자가 합의를 정한다라고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감정가격으로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가지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국가지자체 제외하고는요. 원형지 공급받으면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지나지 않으면 못 팔아요. 공급받고 그 조성 공사 다 끝났다면 5년 지나야 팔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국가 지자체는 그거 관계 없습니다만은 10년, 5년 지나야 팔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다는 거. 채비지는 뭐 특별할 게 없죠. 이런 것들. 특히 이 지문 나왔는데 저기 5번이 나왔으니까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 지정하면 미리 사용 수익하고 다 처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비지 미리 처분할 수 있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비지는 예외적으로 미리 사용 수익하게 하고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틀렸죠. 그 다음에 뭐 한 방에 넣는 거죠. 토지 사용한 채권, 도시개발 채권. 그냥 문제 풀기 전에 토지 사용한 채권은 수용 사용 방식의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서 발행하는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이고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발행객 승인받아 발행하는 무기명
정권이다. 무기명 채권이고 무기명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란 게 있죠. 이자는 이자니까 2년, 원금은 5년간. 이건 상환기간은 짧아도 5년, 길면 10년. 요 안에서 시도 조례를 정하고 요 토지 상환 채권은 뭐 양도 양수할 수 있고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해서 돈 빌려 쓰고 다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조합은 환지 방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옳은 거죠. 토지 상환 채권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수용 사용 방식일 때 현금 대신 주는 게 소유자가 원하니까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는 거거든요. 조합은 뭐 특히 도시개발 채권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토지 상환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없다가 아니라 양도 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땅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 무기명으로 도시개발 채권 발행을 하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서 발행한다. 시도지사가 이렇게. 원금 소멸시효 5년. 원금 공법상 소멸시효는 전부 5년이에요. 공법이니까 5걸째. 이자니까 이자는 2년. 뭐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워낙 중요하죠. 사실은. 저 두 개 한 방에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은 50만 이상 대도시시에서 10년 단위로 짠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주민공람 14일 이상 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짰을 때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되고 그 다음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에 가서 보고를 한다. 이렇게 몇 가지가 정리돼야 돼요. 자, 14일 이상. 우리 도시정비법은 날짜가 좀 나오죠. 정비기본계획 14일 이상 주민공람. 정비계획은 더블 30일 이상. 이제 사업시행 인가 신청 들어가면 인가진의 14일 이상 주민공람. 60일 내 인가부 통보해주고. 관리처분 쪽으로 들어가면 30일, 30일. 그런 것들은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5년마다 타당한지 검토하고요. 정비사업 시행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3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정리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은 환지 공급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죠. 재건축은 중요한 게 오피스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지어주거나 오피스텔 공급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시행 방법은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워낙에 1년 내내 했기 때문에 꼭 정리해 놓으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게 3번 나왔는데 여러분요, 요건 한번 지금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동의받는 토지 등의 소유자 할 때 꼭 요거는 재개발로만 내거든요. 그럼 보세요. A, B, C 3사람이 한 필지 토지를 공유를 하고 그러면 A, B, C 3개 다 합쳐서 1개 의결권. 그 위에 주택을 요 A, B, C 가진 그 위에 주택을 단독으로 D가 가지고 있어요. 요 땅은 A, B, C가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 하나.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D, 얘도 하나, D 이렇게. 그 다음에 세 필지 나대지를 세 필지를 3, 4, 5 세 필지를 E가 혼자 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필지 가지고 있죠. 얘도 하나. 자, 키 포인트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와 위에 지상권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필지 나대지를 땅을 F가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지상권자가 G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있으면 둘 중에 대표자, 즉 둘이 합쳐서 하나로 본다. 이 문제의 논점은 그거예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할 때 법이 뭐라고 되냐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있으면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의결권 행사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지상권자 있으면 지상권자하고 토지 소유자 합쳐서 하나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 이 땅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고 지상권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해도 전체를 하나로 계산하셔야 돼요. 이런 유사한 문제가 3번 나왔거든요. 3번. 그래서 논점은 바로 요 놈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4명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우리가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시장문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문수 등이 제출해서 인가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10% 면적 비용을 증감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사업시행인가 전에 14일 이상 중림 공람시키게 하고 공람하게 하고 60일 내 인계합으로 통보하는데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요 시장문수 등은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라면 전체 공사 비용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금액을 예측해 한다. 재개발 20%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CCTV 같은 거 설치해야 되고 200m 이내에 학교 등이 있으면 교육감 등과 미리 협의해서 시행인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민공람 14일 이상.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에 대지 면적 10% 범위에서 변경한다. 면적, 비용 10% 정도는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다. 면감소, 비증감 나오는 것은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 인가 받은 거고 이건 재개발 재건축의 시행인가 쪽이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 시기에 풀면 평이한 문제지만 한 5월 달쯤 풀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이 100% 하나 나온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관리처분 인가고시 떨어지면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철거 들어가니까 다 짓고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땅 건물 권리자들은 사용 수익을 못해요. 그런데 사업시행자 동의받으면 손실보상이 완료 안 되면 그러하지 않다 해서 동의받아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리죠. 동의받으면 괜찮아요. 자, 2번 맞는데 재해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 하고 그 건축물에 있는 대지에 지분을 줄 수 있다. 입체환지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에 시장문수 등 인가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똑같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인가받아야 돼요. 경미한 변경 빼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가로치고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하고 재개발은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 제외.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전원 동의 얻어서 별도로 정하면 정비법령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이 두 개요. 제가 계속 확인해 보니까 한 서너 번 나왔더라고요, 시험에. 그래서 지상권자는 제외되고 조합 전원 동의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하는 거, 있다는 거. 그래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준공인가 이전 고시 쪽도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안 나왔길래 정리를 한번 하려고. 시장운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아요.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공사 완료되면. 따라서 시장운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으니까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할 때는 준공인가 안 받고 공사 완료됐다고 공고만 하면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LH공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한다, 공사 완료될 때 공고만 하면 된다. 이런 것들 문장 알아놔야 되거든요. 옳은 것은 시행자가 시장운수 등일 때는 준공인가 받을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시장운수 등은 준공인가 이전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미리 사용할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고시하면 그 다음날 권리 취득합니다.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따라 건축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 종전 건축물에 설정된 옛날 건물, 권리, 등기된 권리는 새로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저당권의 물상 대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하고 새 집으로 받았다. 옛날 철거된 건물이 있던 저당권자는 새로 분양받은 그 새 건물에 저당권이 옮겨져야 저당권자가, 즉 채권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LH 시행자가 다른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운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실시한다 이러면 틀리죠.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하고 통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꼭 이 부분을 꼭 읽어서 정리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들어갑니다. 건축법은 정말 돌출적인 문제가 3문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한 걸음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 역시 이런 게 나온다더니 진짜구나 하고 나중에 맨 나중에 푸시면 돼요. 용어, 옳은 것은 증축도 건축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이런 건 절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셔야 돼요.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일 때 초고층이다라고 합니다.
재해로 멸실됐는데 정정 규모보다 연면적 합이 늘려서 지으면 신축이죠. 똑같이 지으면 재축이 됩니다만은 내력벽을 해체하여 주요구조부 해체했네요. 따라서 이전은요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해야 되니까 야도 틀렸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정설하여 건축 면적을 늘린다, 연면적을 늘린다, 층수를 늘린다, 높이를 늘린다, 그런 것은 증축에 해당합니다. 늘리는 것은 나오면 증축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문제야 뭐 우리가 충분히 풀죠.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 종교, 문종이, 판매, 운수, 영양역 터미널, 숙박, 아들 문종이, 딸내미 판운수기, 그 다음에 요 애들 둘이 나란히 뻗은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얘가 5천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건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그러면 시험에는 16층 이상 건물을 제외하고니까 요 중에 요걸 물어보는 거죠. 문화집회, 종교, 문종이, 판매운수, 숙박, 판운수기, 뻗어버린 종합병원. 그러니까 관광휴게시설은 해당하지 않잖아요. 저런 거는 정말로 입으로 떠들면서 몇 번 써봐야 돼요. 단순 무식하잖아요. 단순 무식한 것은 단순 무식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2번 나왔죠. 이건 뭐 보너스 문제죠. 산업등의 시설군. 산업등의 시설군은 딴 것보다 제일 많은데 9개 시설군 중에 양이 제일 많은데 힌트가 제일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외우기 나름이죠. 후진국이 산업화를 하려면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는 거예요. 공장을 먼저 지어야 된다. 나는 공장부터 지어야 되죠. 일거리, 일자리 만들고 제품 생산해서 선진국으로 팔아야 되니까.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팔려면 나중에 창고시설에 갖다 놔야 돼요. 뭘 통해서 갖다 놓냐? 운수시설 통해서 갖다 놔야지. 공장 이거 무척 위험하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공장에서 오폐수가 나오니까 자원순환 관련 시설. 옛날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 그 다음에 위험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졸면 죽어. 그러니까 장례 치러줘야 되죠. 장례 시설. 장례 끝나고 가는 데가 화장장 납골당, 묘지 관련 시설이라고. 요렇게 외워야 됩니다. 얘가 아닌 거 골라봐라. 따라서 종교, 문종위관, 문화및 집회시설군이죠. 요런 식의, 그러니까 의외로 허가냐 신고냐만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설군을 턱 물어보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확인한 거예요. 9개 시설군 척척척척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요. 건축허가, 허가권자는 시장운수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지을 때만 특별시 광역시 간다. 단 공장 창고는 역시 제외되고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틀린 것은 딱 맞는 다 나오니까요. 허가받고 2년, 여러분 건축 허가의 유효 기간은 2년이고 허가 취소는 건축법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1년 연장합니다만 2년 플러스 1년. 건축 허가 취소 하여야 한다고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 지역조합 설립 인가 취소는 이미적 취소 사유 할 수 있다. 정리를 딱 해. 건축법은 더 세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아니고. 그래서 뭐 이것만 알면 되죠 사실은. 그 다음에 조경. 기본적으로 200제곱미터 이상인 땅에 건물 지을 때 조례가 정한 만큼의 조경을 해야 되는데 녹지지역에 건물 짓거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즉 도시 외 지역에 건물 지을 때 조경 안 해도 돼요. 뭐 축사 설치, 가설 건축물 설치 또는 염분이 함유된 대지다. 그러면 안 되는 건 당연히 나오죠. 중요한 게 공장인데 5,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땅에 공장 짓거나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공장 짓거나 산업단지 안에 공장 지을 때 조경 안 해도 이거 뭐 외울 것도 없죠 사실은.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물류시설도 안 해도 되는데 단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인 경우는 1,500 미만도 조경을 해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야가 적용돼서 나머지 다 보면 녹지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장 1,500이 안 되고 축사는 면적 관계없이 다 안 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 해도 되죠. 단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됐다면 해야 됩니다만은 그건 가로 속의 내용이니까 조경, 공개공지 꼭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면적 청수 산정 방법, 이런 건 뭐 워낙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꼭 읽어 놓으시는데,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설치 여부 관계없이 외벽의 중심에서 1.5m까지만 나오면 그 노대, 즉 발코니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대가 나오면 1.5m까지는 봐준다. 1.5m보다 더 나오면 1.5m를 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는 거죠. 바닥 면적에. 따라서 노대 등의 바닥은 전체가 산입된다 그러면 안 돼요. 1.5m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나오면, 여러분 저 이행강제금은 미리 계고하고, 우리 건축법은 1년에 2회 이내니까 한 번 내지 2번까지 부과를 할 수 있고,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중에 신건용허, 신고, 건폐율, 용적률, 건축허가 요 넷 중에 하나를 위반하면 중대 위반이에요. 따라서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곱하기 위반한 면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이 10,000원이면 100분의 50이면 5,000원이죠. 5,000원 곱하기 면적, 만약 10제곱미터 위반했다 그럼 5만 원. 자, 요렇게 요 네 가지가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100분의 50이 되고 나머지는 100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대 위반. 그리고 결정된 금액 나오면 신건용허라고 하는 것은 저 결정된 금액의 70%, 80%, 90%, 100%란 얘기거든요. 100%.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 결정 금액의 70% 부과하는 거예요. 5,733만 5천 원. 건폐율 추가했다. 80%, 4만 원. 그 다음에 용적률 추가했다. 90%, 4만 5천 원. 5만 원 중에. 그러니까 신건용허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중대 위반이에요. 나머지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곱하기 면적. 그 다음에 60 이하 18평이잖아요. 주거용 건축물이면 법정 결정된 금액의 절반까지만 부과한다는 것. 그 다음에 벌금이나 과태료 두드려 맞았다 하더라도 위반한 건물 철거 안 하면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단 1회만 부과하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을 원상복구를 못 하거든요. 따라서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별도 제도를 만들어서 1년에 2번까지 철거할 때까지 끝까지 부과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벌금형을 맞았는데, 과태료 맞았는데, 징역 갔다 왔는데, 그래도 위반 상태가 존재하면 계속 부과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할 점은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부동산 하다가 건물 경매 같은 거 볼 때, 건물 사고 날 때 꼭 구청 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대장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됐다는 것은 그 건물은 어디인가 위반 건물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경매받은 사람이 계속 이행강제금 두드려 맞고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눈에 안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건물 경매받을 때 유치권만 주의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유치권 외에 다른 권리들은 등기부에 드러나니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니까 등기부에 서류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하는데 다른 권리는 드러나니까 등기부에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은 잘 확인 안 하더라고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가 받지 않고 건축에 벌금 부과됐다. 또는 뭐 과태료 뭐 징역형을 맞았다. 그래도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주택법 용어인데 우리가 저 별개 단지 21팔도 폭이 20m 이상 일반도로 지나간다.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지나간다. 별개 단지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하고. 정답 1번인데 주택법령을 물어보면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세 가지다. 자, 포함되죠. 이것도 포함되죠. 이렇게.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들어가면 안 되죠. 준주택. 주택인데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해놓고 부속 토지도 포함합니다. 놀이터, 건생은 복리시설이지 부대시설이 아니죠. 이건 완전히 우리가 늘상 본 것들. 그 다음에 도시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지 299세대까지요. 300세대인, 300세대 이상 이러면 안 돼요. 300세대인 그러면 틀려요. 299세대 이하로만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생활주택은 뭐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되니까 85보다 크게 지으면 안 되고요. 85제곱미터는 아파트니까 자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니까 연립도 아니고 다세대도 아니고 소형주택은 60 이하로 지어야 되니까 85인 아파트는 여기도 들어갈 자리 없고 여기도 들어갈 자리 없고 여기도 들어갈 자리 없으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거 조금 살짝 주의하셔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는 것은 꼭 기억을 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는 소형주택과 일반주택 같이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없다. 틀리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 우리가 지역, 직장, 리모델 3개 정말 3년째 시험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은 후에는 교체 신규 가입 안 된다. 사망 등 일정한 사유에 있어서 추가 모집할 때는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되는지 판단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이다. 그리고 추가 모집에서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하냐?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한다. 그래서 지역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된다. 그리고 3년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또 알아놓으셔야 돼요. 옳은 것인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일 때 신고하는 거지 지역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실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해 건설한다, 주택을. 리모델링은 건설하는 게 아니죠. 집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건설을 해요?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지역조합원으로 추가 모집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로는 교체가 안 되니까 안 되는데 나중에 추가 모집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자격을 심사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이전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되지 미래를 기준으로 심사하면 안 되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아파트 다 지어서 사용 검사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가 신청이래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이런 지문들은 진짜 여러분 입으로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명령 처분 위반하면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은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다고요. 건축법은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 시공할 때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이거 주택조합 이거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설립하는 요건하며 전체 쫙 정리를 꼭 지금 마지막으로 해 놓으셔야 돼요. 주택상환 자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문제 참 부지기로 틀렸는데 여러분 이게 낱개로 제가 물어봅니다. 이게 누가 발행하나요? 그러면 LH하고 등록업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누구 승인 받나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았어요. 등록업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까지 받아야 되고요. 5억 이상 법인일 때 발행할 수 있고 3년간 연평균 실적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고 툭툭툭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 4번에 지방공사가 발행할 때 보증을 안 받고 발행한다. 이 뒷문장을 바꾸린다고. 지방공사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법에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 그 지방공사예요. 따라서 지방공사는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는 게 아니죠. LH하고 등록업자가 발행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실수하죠, 실수. 집중력 있게 보셔야 돼요. 36번에 사업계획 승인, 뭐 정말 사업계획 승인, 주택상환사채 뭐 나오는 것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단독을 30호 이상, 한옥은 50호, 공동을 30세대, 단지형 연립 30세대, 대지 만 이상 조성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한다. 60일 기억하고.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공사 착수 5년 내, 연장 1년. 600세대 이상으로 지을 때는 A공구 300, B공구 300 등의 구분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는 것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 지었다 사용 검사를 받는 거죠. 사용 검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다는 거 꼭 기억하라고. 공사 들어가면 이제 착공 신고 또 해야 돼요. 그럼 신고 20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해 주거든요. 자, 또 나오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날라갔다, 부도 파산 났다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됐어요. 왜? 분양 보정이 된 사업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적 취소 사유니까 틀렸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용검사는 여러분 공동주택은 동별로 여러분 동이 109동 할 때 동이죠.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 세대별 사용검사는 안 돼요. 임시 사용 승인은
동별이 아닌 세대별로도 가능합니다만은 따라서 1번 틀렸죠. 그 다음 사업 주체가 파산하여 계속 못하면 자 시공 보증자가 있다면 계약을 하고 계약도 없으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를 꾸려가지고 사용검사 받으면 돼요. 공구별로 분할하면 분할한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고 15일 내 꼭 이거 15일 내에 한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 기억을 하시고요. 주택 공급 나오면 여러분 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는 입주자 모집한다고 뭐 승인받고 복리시설 신고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신고한다 LH 아니죠. 말이 안 되죠. 할 필요 없다는 거. 견본주택을 지방공사가 건설한다. 그러면 모델하우스죠. 목록표 영상 찍어서 시공고에 제출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관광특구에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생활주택 아까 나왔지만 적용받는다 틀렸죠. 그 다음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에 둡니다. 시군구에 두고 사업계획 승인 지정 있는 날부터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한다는 것도 알아놓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도 꼭 지정 대상 이런 것들 꼭 기억을 다시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뒷부분은 나올만한 게 예하고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정도 그러니까요. 농지법에는 뭐 제가 뭐 농업인이다, 농지다 이런 건 수도 없이 얘기했고 대리경작도 그렇고요. 대리경작 재작년도 나왔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놓으시고 농취증이 농지법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거짓 부정하게 농취증 발급을 받았다. 5년 이하 징역. 취득한 농지 토지 가격만큼의 벌금형이라는 거 알아놓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서 등기할 때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농취증 발급 특히 농업진흥지역 외 주말 체험 목적으로 취득할 때도 농취증 발급 받아야 돼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지금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중에 농취증 발급 받으라는 얘기 하나 찾아봐라는 취득시효 완성했다, 상속받았다, 분할했다 이거 다 농취증 안 받아도 되죠. 농업법인 합병으로 취득할 때 마찬가지예요. 단 자 농지 전용한다고 농지 전용의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한다. 농취증 안 받지만 농지 전용의 허가나 신고하고 취득할 때는 농취증 발급 받아야 돼요.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이런 말 나오면 농취증 발급 받아야 돼요. 단 조만간 전용 목적에 따라 불도저 밀기 때문에 파종을 하겠다, 농사 짓겠다, 영농계획서는 면제가 됩니다. 농취증 발급 받아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오면 막 틀리거든요.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라고 하는 개인들이 전용할 때는 농취증 발급받아서 등기를 해야 돼요. 단 농지 전용에 국가가 협의를 한 땅이다. 그러면 농취증은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임대차. 뭐 특별할 게 없는데 꼭 기억할 점, 임대차 기간 요거, 나머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을 해야 되지만 뭐 이런 비닐하우스나 시설 설치했다면 5년 이상, 10년이 아니고 5년 이상 이런 건 꼭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참고로 읽어보시는 겁니다. 농지 임대차도 워낙 자주 나옵니다. 임대차, 대리경작, 자 농지 개념, 농업인의 정의, 그 다음에 농취증, 그다음 대리경작, 임대차, 그다음 농업진흥지역 요 정도는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농지보존부담금. 여러분 저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협의, 전용이란 말 들어가면 더 이상 농업 경영 안 하고 개발한다는 얘기니까 농지보존부담금 납입합니다.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존부담금 내야 되는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때는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거, 복구비. 농지보존부담금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워낙 보편적인 걸 40문제를 선정했습니다. 대망의 6개월에 걸친 긴 합격된 회원 여러분은 벌써 내일 모레 코앞 일주일 남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마를 때까지 하고 기다린다. 하늘의 명을 따라서 뿌린 대로 거둘 것이고 합격단 회원 여러분들은 진짜로 정규 학원 수업 플러스 혼자 수업 플러스 매주 금요일 주말마다 20문제, 40문제씩 풀었기 때문에 전국의 어느 수험생보다 공법 문제는 많은 문제를 접했다는 거예요.
자신감 가져셔야 돼요. 훨씬 많은 문제 풀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공법 덕택에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중개사법보다 공법이 공법은 아무래도 50점 넘지 못한다 이런 소문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중개사법보다 공법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걸 풀었기 때문에 중개사법이 당연히 공법보다 쉬워서 20점 더 나올 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공법은 오히려 더 점수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덕분에 합격할 수 있다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스로 그냥 어차피 다 왔는데 믿으셔야 돼. 나 합격할 것 같아. 합격한다라고 그러면 믿으시면 합격을 믿으시면 합격합니다. 그래서 명작공법은 합격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제 6개월 넘게 매주마다 공법을 성실히 풀어보신 분도 있고 대충 한 사람도 있고 그냥 뭐 하다가 말도 한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만 정말 매주 성실히 풀어보고 출력을 해서 그대로 내놓으면 책임 두툼한 책이 한 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쫙 훑고 하면 공법 정말 애지간한 문제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75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고 그 중에 합격하는데 부동산 공법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합격하면 널리 우리 부동산 공법 역시 이석규가 공법은 정말 잘 정리한다 이렇게 소문도 내주시고 그리고 합격하면 또 나 합격했다고 합격단에 글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자 스스로 한마디만 외칩니다. 나는 합격한다 라고 딱 외치고 꼭 합격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